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는 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된다, 사기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 썩었다. 왜요? 내가 방시혁 상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 전문 변호사 진현수입니다. 요즘 방시혁 의장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제가 기업 사건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이브 주가 조작 논란 사건은 하이브 상장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 초기 투자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펜루트 회사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초기 투자자들은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아름아름 좀 투자를 했었던 회사들입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의장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하이브 언제 상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물어본 시기가 2019년 8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방시혁 의장이 당장은 우리가 하이브가 상장할 계획이 없다, 뭐 상장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LB 인베스트먼트가 엑싯을 한 거죠. 지분을 떠간 회사가 이제 이스톤 PE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조금 더 큰 규모의 펀드들인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과거에 방시혁 의장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 굉장히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김중동 전 이사, 전 하이브 이사. 그 사람이 만든 펀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방시혁 의장이 우리 상장할 계획이 없다, 상장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B 인베스트먼트가 팔았잖아요, 자기 지분을. 근데 바로 1년 뒤에 하이브가 상장을 해요. 진짜 짜증나겠다. 초기 투자자들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내가 상장을 1년만 더 기다리면 하이브가 상장한대, 그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과연 팔았을까요? 안 지금? 팔지. 안 팔죠. 그리고 그때 방탄 잘 되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하이브가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상장을 얼마에 했냐면 공모가 기준으로 4조 8천억. 그러니까 공모가가 그거잖아. 우리 주식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장한 다음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그래서 따상했는데 그쵸. 첫날에? 따상해가지고 8조, 그 다음에 11조까지 올라갔대요. 11조. 그래서 이 이스톤 피,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의 최측근이 만든 사모펀드가 막대한 이익을 봤어요.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1조 넘게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시혁 의장하고 이 이스톤 피 사이에 그들만의 사적인 비밀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방시혁 의장이 약속을 한 거죠. 내가 하이브를 상장시키겠다. 상장을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너네가 벌어들인 수익의 30%를 나한테 줘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톤 PE가 벌어들인 돈의 30%를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수익을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전례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네. 굉장히 똑똑하게 돈을 번 거죠. 근데 진짜 똑똑하긴 하다. 왜냐면은 LB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걔네가 돈 버는 건데 이스톤한테 넘겨줌으로 해서 자기가 결과적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차피 상장할 건데 그냥 갑자기 4천억, 3천억 이렇게 막 벌어지니까. 저도 이거 보고 와, 이래서 서울대 출신인가? 이 생각했어요. 그럼 방시혁은 왜 자기가 하이브 지분 사면은 1,000억 투자했으면 자기가 1조 버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면 되지 왜 저런 뒷거래를 한 거예요? 일단 첫째로는 방시혁 의장이 돈이 없었을 거고 현금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1,000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1,0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왜 못 써? 내 건데. 내 주식 내 맘대로도 못 써?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에서 법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누구냐? 이스톤 그 아저씨는 관련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샀어? 근데 그 개인이 산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런 사법 펀드를 펀드? 만들어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와 분리된 법인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를 씌워서 투자를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네.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회사의 어떤 배임이라든지 그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는 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된다, 사기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 썩었다. 왜요? 내가 방시혁 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방시혁 의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두 개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기, 상장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상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왜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초기 투자자들한테 방시혁 의장이 우리 상장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죄의 법적 의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가 뭐냐?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고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어요.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문서를 보여주거나 해서. 반대로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말을 안 한 거죠. 저는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을 하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령 방시혁 의장이 이 초기 투자자들한테 상장 안 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난 평생 상장을 안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년간 안 할 건지, 그때 당시에는 상장할 마음이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만약에 자기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써서 상장할 계획이 뭐 5년간 없다, 5년간 상장 안 하겠습니다 정도로 문서에 기재를 해서 사인을 하는 정도는 되어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자본시장법 178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 형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부당한 이득을, 맞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방시혁 의장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숨겼냐, 그러니까 비밀 계약을 한 것 자체는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되게 악의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면은 징역 10년, 20년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악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형량이 훨씬 줄어들겠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방시혁은 당연히 이거 일부러 아니라고 말하겠네요. 그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죠. 비밀 계약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법에서 비밀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도 상장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 비밀 계약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형 로펌한테 물어봤다. 변호사들이 이거는 법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형식의 의견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좀 궁금한 게 한국거래소가 상장 신청 때 물어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 상장할 때 누구 지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죠. 봐야 되죠. 적극적으로 봐야 되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얘는 뒷돈 받을 확률은 없어요? 설마 한국거래소인데 뒷돈을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부실하게 심사를 한 게 화근이지 않았나. 이스톤피의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대표가 누구고 이사가 누구 이렇게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가 그거를 만약에 안 봤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봤으면은 이름 명단 중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김중동 이제 전 하이브 이사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해야겠네. 한국거래소 만약에 이거 일 안 한 거면.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이 지금 하이브 사건 때문에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이거를 과정 자체에서 안 물어봤냐? 확인 검증을 제대로 안 했냐? 등기부 등본에 김중동이라고 써있는데 이 자식아 이거를 왜 확인 안 해봤어? 여기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거래소 편을 좀 들어보자면은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돼요. 어떤 회사가 상장을 신청을 준비를 하거나 상장 신청을 해 그러면은 그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계약들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해. 이런 규정, 절차적인 규정만 있었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방시혁 의장이 그거를 안 적어냈다. 그러면 무조건 위반을 한 거잖아요.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숨겨서 속이는 거. 숨겼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될 테니까 그런 걸 썼겠죠. 그러면은 방시혁 의장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얘네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봐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거래소 상장을 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 리스트에 지금 그 비밀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질문 리스트가 있냐 없냐를 아마도 확인했을 거고 없었기 때문에 이거 없네?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얘기 안 하고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법을 이용한 거니까. 그쵸.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비밀 계약을 내가 말할 의무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지나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방시혁 의장이 비밀 계약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은 거죠. 이거를 의견서라고 하는 변호사 의견서라고 하는데 변호사 의견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의견서에 실제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방시혁 의장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방시혁 의장이 일부러 뭔가 되게 부정하게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밀계약을 숨긴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받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엄청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대형 로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걔네가 뭐라고. 맞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첫째로는 보통은 틀리지는 않고요. 틀리지는 않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리지 않도록 의견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돈 주는 사람은 기업이면 당연히 기업한테 유리하게 써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도 그게 나중에
당연하죠. 만약에 기업한테 불리하게 써줄 거면 그 의견서를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드립다 의견서만 쓸 것 같은데 내가 기업이면? 맞아요. 그래서 맞대. 기업들이 실제로 법률 의견서, 그러니까 변호사 의견서라고 해요. 변호사 의견서. 모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대표이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서화한 게 법률 의견서인 거고, 그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건이 터지고 나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판사님이 그래요. 대표님, 이거 법 위반인 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면은 변호사한테, 법률 전문가한테 사전적으로 물어보고 확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회사를 운영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니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 죄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무죄가 나와요. 어머. 뭐야? 다 받겠어. 많은 사람들이 대형 로펌 하면, 김앤장 하면은 소송을 해서 돈을 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라고 하면은 재판을 나가서 수임료를 받아서 그게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반이에요. 로펌들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재판에서 나오고, 진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런 식의 변호사 의견서라든지 이런 걸 좀 통틀어서 법률 자문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자문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거 한 장 써주는데 얼마예요? 뭐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싸게는 뭐 몇천만 원, 몇억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브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이 정도면은 상장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만으로 뭔가 매출을 벌었다라기보다는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상장 컨설팅이랑 뭔가 같이 하면서 통으로 받기는 해요. 그리고 뭐 시간당으로 받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만약에 금전적 단건으로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몇 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의견서이지 않을까요?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의견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량이 뭐 10년, 20년 징역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1, 2년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고 하는데 그 돈을 못 쓰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저는 방시혁 씨가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스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까지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무죄인 것 같은데 지금 들은 걸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